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부장 서영인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추위와 어수선한 시국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수집한 자료,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 연구를 주력해온 대동문화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더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학의 유산이 문학 콘텐츠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오늘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학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학관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 작가분들, 독자분들에게 한국 문학을 더 넓고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깊이 있고 다양한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발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이영호 대동문화연구원 원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의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작가 대담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에 개관하는 이 국립한국문학관은 수많은 자료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학계나 문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사회 및 학계 개방의 문을 여는 학술 대회를 저희 대동문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자료의 보존에는 자료를 처음에 만드신 작가분들의 노력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자료의 보존에는 이것을 지켜낸 이들의 많은 노력도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립한국문학관은 이제부터 이것을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저희 대동문화연구원의 역할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대동은 1958년에 개원을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학의 귀중한 유산을 발굴하여 세상에 내어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소수 혹은 중요한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 제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고단한 어떤 길이었는데 이런 고단한 길에 어찌 보면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무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새로 생기는 듯하여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국문학관이 간직한 자료를 이 세상에 공개할 때 저희 대동문화연구원도 함께 그 일을 거들면서 한국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1958년에 저희 연구원이 개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따져보면은 65년이 지났습니다. 26년 내후년에 개관하는 국립한국문학관도 10년, 20년 쭉 시간을 넘겨서 50년, 60년이 지나서도 이런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위상을 가지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환영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학관이 아직 개관 전이라 가지고 이런 학술대회 장소를 찾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기꺼이 자리도 내주시고 여러 지원들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동문화연구원 원장님과 여러 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룰 국립한국문학관의 소장자료 소개와 함께 자료 공개의 중요성과 연구자들을 위한 문학관의 역할을 되짚어 주시겠습니다. 예, 관장님을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958년도에 이 대동문화연구원이 처음 개원하여 오늘이 65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1965년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 성균관대학교 101장에 와서 장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 이후에 첫 발을 다시 이 행사를 계기로 디디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어린 여고생이 문학 이력이 60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더할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저력이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빼놓고 서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뭔지 시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귀중한 유서 깊은 대학의 어느 한 또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열고 같이 의논해보고 연구해보고 호흡을 맞춰본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마다 불을 켜고 있고 마음에도 불이 켜지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대와 역사는 아주 멋지게 흘러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릴 일은 너무 많고요. 우선 오늘 학술대회는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문헌적,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엄선하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더 오래된 자료, 희귀본 자료도 많습니다만은 미래의 문학사를 위해 주목해야 할 자료, 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학관 한 12만 점가량 지금 모았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뭐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좀 위로받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소장 자료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개회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국유사입니다. 고려의 일련 스님이 인각사에서 지었다고 전해지는 이 삼국유사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그 어떤 살아있는 피와 살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으로써 많은 시와 많은 소설의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료이죠. 그 다음에 담정총서입니다.
이 근대를 선취한 문집으로 평가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죠. 이 자료를 이제 소장하면서 재작년인가 우리 세미나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최근에 더욱더 그 가치가 많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 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임화정 연기봉입니다. 이거는 작가미상인데 19세기 한글 장편 소설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가지요. 그 다음에는요, 최승구 창작 노트인데, 저는 이 최승구라는 이름을 제가 20대, 30대에 갓 시인이 되어서 너무 삶이 고달프고 시 쓰는 것이 지난하고 그래서 그때 아주 열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국 최초로 나혜석이라는 여성에 대한 소개서로 기억을 하는데, 에미는 성각자였느니라. 이구열이라는 미술사학자가 집대성해 놓은 나혜석 일대기였는데, 거기에 최승구라는 그 나혜석이 그렇게 그 당시 최고의 신여성이고 도도했던 여성이 너무나 사랑했던 남성의 이름이 최승구입니다. 그런데 나혜석이 그 김우영이라는 변호사에게 결혼하면서 결혼 조건 첫 번째, 죽은 연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다오. 그리고 가서 같이 절을 하자. 이것이 결혼 조건 1위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라. 전실자식과 시누이와 시어머니하고는 동거하지 않는다. 지금 들어봐도 좀 철렁철렁해지는 그런 결혼 조건 5개가 있는데,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아직도 혼순이 뭐니 하고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 나혜석의 그 기록에서 제가 만났던 최승구인데,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나혜석이 그렇게 못 잊었나 했는데, 오늘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시인이고 해서 아주 그 매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 필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춘원 이광수의 삼봉인의 집이라는 육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의 희귀본 중에 이 친필을 몇 점 이상이랑 소개했는데, 단순히 작가나 시인에게 있어 친필은 그의 육체의 일부 같은 겁니다. 요새는 친필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춘원의 친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친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거는 또한 역사의 사실이고 어떤 시대의 얼룩이겠지만, 문학으로서는 춘원이라는 거목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남긴 유산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의 이 친필인데요. 이 현대문학을 창간한 조연현 평론가가 기증해 주신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의 그 워낙 원고는 60%가 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보면 친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덮씌우는 시대에 그 너무 일어로 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 일어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랬는데, 마침 그 어느 장 중에 그러니까 침략국의 언어로 자기의 비통함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그 페이지를 마침 열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그동안 영화나 소설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기인이고 아주 포스트 모더니티한 사람이고, 금홍이의 뒷방에 앉아서 자폐에 빠져있는 어떤 괴벽한 천재, 이런 이미지이지만 이 친필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상의 모습은 너무나
정갈하고 아주 섬세하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말하자면 이상이 건축가 김혜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의 필체를 보면서 어떤 한 작가나 어느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느 한 일면으로 너무 확대 해석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학의 태도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이상의 가치와 문학의 업적과 그의 향기를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시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금 이런 자료를 모았고 오늘 너무나 그 전공 선생님들께서 귀한 얘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두 이 우선 저는 이 자료를 향해서 큰 박수로 우리가 한번 좀 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지만 너무나 그 자료 자랑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더 뿌듯해집니다. 문학관 개관도 좀 한 1년이 남았느니 2년이 남았느니 하고 자꾸 이제 한 3개월씩 연기되기도 하고 그 어떤 공사 진척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좀 있지만 더욱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한국 문학을 사랑하시고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혈맥이고 문자는 그야말로 영원히 우리는 문자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아주 위대한 어떤 유산 중의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대회 속의 작가대담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전소설 연구하고 또 한국문학 비평하고 있는 전기화라고 합니다. 오늘 마련되어 있는 작가대담의 주제는 대소설의 시대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현재적 가치와 창조적 영감입니다. 이번에 작가 대담은 조선 후기 장편 소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현재적으로 재의미화하고 또 나아가서 고전 문학을 포함한 전통 텍스트의 적극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 모신 두 작가님들의 풍성한 이야기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대담 참여하시는 두 분 작가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탁한 작가님께서는 96년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소설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불멸의 이순신은 드라마로 제작되고 또 열려문의 비밀 등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다와 같은 사회 참여적인 문학도 작품 세계에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최근작으로는 참 좋았더라, 사랑과 혁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하길 작가님께서는 2012년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대표작은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호스, 장편소설 데브로텔의 유령 등이 있습니다. 단편소설 음복으로 2020년 제11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작으로는 풀업과 안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두 작가님들께 먼저 인사와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소감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김탁한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문학관, 국립한국문학관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제가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이라는 이제 소식을 저 부장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가지고 계속 소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지금은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올라와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예전에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는 여기 자료 찾으러 많이 왔었는데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화길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반문을 좀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사실 한국 고전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현대 소설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 소설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알게 되어서 저 역시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말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전에 들었는데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들 근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2024년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는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달, 완전 겨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금 시절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신지 또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 작가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 최근 많은 분들의 일상이 저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뉴스를 많이 보고 있고요. 걱정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이제 문예창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친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그런 이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그 학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스케줄을 계속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책방을 하나 이제 곡성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생태 책방 들녘의 마음이라고 책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3주년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기로 하신 분들이 집회에 나가야 된다고 예, 못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에 급히 이제 연기하는 그 안내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네, 보내고 여기 왔고요. 근황은 뭐 9월달에 이제 참 좋았더라라고 이중섭 화가에 관한 소설 장편 소설 한 편 냈고 그리고 나서는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근데 곡성에 있는 농민들이 이제 그 소설 읽고 그 이중섭 화가 그 행적을 따라서 통영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농민들을 데리고 이제 통영에 이중섭 화가 답사를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마무리하는 그 시절이기도 하고 또 책을 내고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함께 겹쳐지니까 더 12월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획 주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김탁한 작가님의 장편 소설 2019년에 출간되었던 이 소설 제가 1권만 가지고 왔는데요. 대소설의 시대라고 하는 이 소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곳곳에는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혔던 대장편 소설, 또 혹자는 가문 소설, 한글 장편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 일군의 소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사실 오늘날의 일반적인 독자들은 그냥 이런 소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잊혀버린 그런 문학사의 흔적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그런 감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장의 제목이 소설의 제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시삼대록, 소현성록, 뭐 만월해맹연 이런 것들이 장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그 장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소설 제목만 따온 게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들이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유시삼대록의 진양공주라고 하는 인물이 일찍 죽는데 그 설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소설을 읽고 향유하는 독자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소설에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대장편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한데요.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창작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의도, 문제의식, 그리고 실제로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고민 같은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읽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난감했는데 우선은 이제 이게 약간 충격과 가지 않은 길 그리고 한 30년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우선 모을 것 같은데요. 충격은 이제 제가 이게 1989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겨울에 대학교 3학년 겨울에 제가 이제 고전 소설을 전공하겠다고 그 이상택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님 계신데 그 이상택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그 충격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들어가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소설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소설이 쫙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소설들이 이렇게 쫙 꽂혀 있는데 제가 읽은 소설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명주보울빙 이렇게 있는데 100권이 넘는 겁니다. 네, 그 옆에 뭐 그러니까 이 책들이 쭉 꽂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일 좀 얇은 건 한 10권 10책, 50권 50책, 80권 80책, 100권 100책 막 이렇게 그 책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었고요. 그게 이제 1700년대, 800년대 장작된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 책을 모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 7, 8년 정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7, 8년 정도를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 후기 한글 장편 소설들을 이렇게 계속 읽었던 거죠. 계속 읽었고,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 뭐 이제 문학 공부를 하면 읽어야 되는 뭐 19세기 뭐 프랑스 소설들, 에밀 졸라를 비롯한 프랑스 소설들, 또 뭐 러시아로 넘어가면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대장편들, 미국으로 가면 허먼 멜빌의 뭐 대장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을 공부하고 어떤 소설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미리 읽어둬야 될 고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있었구나. 그게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군에 가게 됐습니다. 군에. 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 그 교수원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로 진해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은 그 코스가 이제 3년 동안 군대 복무하는 거니까요. 박사 논문 쓸 그 작품을 이렇게 같이 언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월회명년이라고 180권 180책짜리 읽고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제가 약간 변심한 거죠. 네. 내려가서 이제 그 180권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니까 그게 180일이 걸리잖아요. 하루에 한 권씩 미친 듯이 읽어도.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은 이게 기억의 속도보다 망각의 속도가 빠른 소설이다. 이게 등장인물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나 평생 이렇게 200~300년 전에 쓴 다른 사람 200~300년 전에 소설가들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늙어가겠구나. 지금 뭔가 마음을 크게 먹지 않으면 남이 쓴 거 평생 이렇게 읽다가 내가 늙어 죽겠구나. 그래서 혹시 나한테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나중에 지도 교수님한테 좀 야단 맞기로 하고 3년 동안 소설 한번 써볼까. 그래서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되면 그 길로 가고, 나에게 재능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지도 교수님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평생 읽을 거니까 뭐 3년 늦게 읽거나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거기서 불멸의 이순신을 썼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그냥 저는 소설가의 길로 가버린 거죠. 근데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제
지도 교수를 비롯해서 제 선배들이 너 같은 놈은 없었다. 네. 예, 고전 소설을 전공하고 소설가로 이렇게 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자의 길로 가지 않고 소설가의 길로 계속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지 않은 길이었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 그 제 이야기, 제 소설의 뿌리는 제가 20대에 그 7, 8년 동안 읽은 그 거대한 고전 소설의 세계, 고전 소설의 세계가 내 소설의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소설들의 내가 20대 때 보았던 그 소설들의 세계를 언젠가는 한번 꼭 소설로 써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현시양홍상 링기든 뭐 이마정년이든 이렇게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그 시대에 어떤 소설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 작품들을 읽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읽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상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동안 계속 그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소설들을 그 한글 소설의 17세, 18, 19세기에 나온 한글 소설들을 계속 읽었고요. 읽고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해서 뭐 아직은 이게 2권짜리로 이렇게 대소설의 시대를 내면서 이게 좀 얇은 부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30년 동안 읽었던 소설들, 30년 동안 읽었던 소설들을 다 모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러시아나 뭐 프랑스나 미국보다도 어떻게 더 훨씬 더 거대한 어떤 대소설의 시대가 우리나라 18세기, 19세기에 있었다는 걸 제 소설을 쓰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1989년에 어쨌든 시작되어서 30년, 2019년에 가서야 이제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작가님이 경험하신 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사실 보지 못했던 소설들인데 대학원에 가서 그러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연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었는데 작가님이 그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충격과 그 이후의 어떤 여정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읽다 보면은 고전 문학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게 되게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열려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조선 후기의 양반 여성들이 소설을 창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소설을 창작하기도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설을 읽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이 소설 안으로 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이라는 이 소설에서도 사시남정기가 왜 창작되었으며 언제 창작되었나에 관한 연구사 이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작가님이 선택한 하나의 가설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김만중이라는 작가가 왜 이 소설을 썼을까에 관해 하나의 어떤 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독서 체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연구를 할 때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담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도 멈춰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나의 신뢰도를 위해서,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서. 그런데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대담하게 실제로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한 발짝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고전문학 자료들을
그리고 고전 문학에 관한 어떤 연구들을 이렇게 충실히 보시면서 실제로 창작을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연구적인 부분하고 또 창작하는 그 거리라고 할까, 간극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는지 창작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방법론까지 뭐 예,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인간의 그 수명은 100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소재들을 찾다가 보면 이게 그 100년 안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100년 넘어서 이렇게 쓰고 싶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뭐 그 실제 그 제 소설에 뭐 참조해서 등장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나 혹은 그 인물을 만나본 사람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들을 좀 써볼 수 있죠. 네,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00년을 넘어가면 쓰고 싶은 인물이나 그 관계된 인물들이 다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물들이나 그 사건이나 뭐 아니면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산학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창작자들이 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예, 교수님 학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연구를 이제 하면 사실 저희 창작자들은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사실 어깨에 올라타죠. 네, 올라타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상상력을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내가 연구하고 싶은데, 가령 열려문의 비밀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그럼 열려문에 관해서 어떤 박사 논문이 있는지, 그러면 이거 박사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그 주제에 관해서 깊게 이렇게 연구한 거니까, 그래서 좋은 박사 논문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또 읽어야 될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이렇게 파생되어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우선은 박사 논문을 찾아서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뻗어서 작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그 안대호 쌤이 담정 김여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하시던데, 쭉 보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늘 모든 시대가 늘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좀 뭔가 문제적인 개인들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모여 있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지금 그 말씀하셨던 열려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벽타파 시리즈, 그때가 어쨌든 영정조 연간에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연암 선생님에 관해서 소설을 써볼까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거기 이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소설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포커싱 해놓고 네. 거기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 이제 일단은 나오면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 놓습니다. 네. 제 책장에 이제 그 백타파 책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논문이나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 거기 이렇게 일단 꽂아 놨다가 뭐 한 기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비면 이제 집중해서 읽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예.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성과들을 제 작품 속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작은 어쨌든 그 연구자들의 연구와 함께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제가 백타파 시리즈 처음 할 때도 그 탐정 이름을 이제 제가 김진이라고 이렇게 붙였었는데, 근데 한참 그 책을 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서울대 그 이종묵 교수님이 어느 날 전화하셔가지고 그 네가 김진으로 설정한 인물의 그 본명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본명이 이제 김덕형이거든요. 김덕형. 근데 제가 쓸 때는 이제
학자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어내야겠다 이러고 이제 예, 김진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실학파니까 실자 진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김진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연구를 계속 하시니까 그 인물의 백화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은 김덕형이고 김홍도와 함께 뭐 그림을 같이 그렸고 이런 성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그 반각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소설의 1세에는 그냥 이름은 김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20세인가부터는 이름은 김진이고 본명은 덕형이다 이렇게 아명은 덕형이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성과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제가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 고전 문학자들이 사실은 제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그런데 또 일반 독자들, 고전 문학을 꼭 전공하거나 깊이 아는 독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작가님의 소설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세계가 너무 넓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고전 문학자들에게 특히 되게 고마운 작가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강하기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2021년에 출간되었던 데브로텔의 유령이라고 하는 이 소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형 고딕 소설이다라는 식으로 비평계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소설의 2부를 보면은 셜리 잭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을 연구하는 저의 관점에서 되게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은 이 셜리 잭슨이 연주라고 하는 인물에게 듣는 그 한국의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장화홍련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원한을 가진 아름다운 자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창작할 때 참조하셨던 다양한 자료의 목록들이 제시돼요. 여기에는 뭐 인천의 데브로텔이라고 하는 실제하는 역사적인 공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1950년대 한국사 또 고딕 소설 그리고 조선의 가정 소설 이런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엮여들어서 어떤 건축물처럼 정말 하나의 수려한 건축물처럼 완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창작하실 때 처음에 이 소설을 이제 왜 창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언뜻 보기에 어렵게 연결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데브로텔의 유령 같은 소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히 시작하게 된 소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통 한국 그 개간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발표되는 단편 소설을 주로 쓰고 장편 소설을 쓸 때는 평소에 뭐 계획을 해두었던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쓰는 그런 순차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데브로텔의 유령을 쓰기 전까지 장편 소설은 한 권 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김탁가 선생님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제 안에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하는데 약간 더 집중하는 타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데브로텔의 유령은 그냥 정말 우연히 차이나타운에 놀러 갔다가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죠. 주변에 이제 뭐 근현대사 건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있다고 하면 가보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우연히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데브로텔의 유령을 재건축한 건물이 있다고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경험이 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구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남아있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술로 다시 세워놓은 건물인데
그래도 최대한 재현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이제 남아있던 그 데브로텔에 관련한 어떤 유물들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층을 보면은 밑에는 이제 유구가 남아 있는데 원래 유구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린 거죠. 근데 그 유구를 볼 수 있게 투명한 유리 벽이 바닥에 놓여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데브로텔의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그 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어떤 무슨 파티라면 파티이고 공연이라면 공연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이제 그 공간을 보게 되는데 우연히도 그날 저랑 같이 간 사람이 이제 2사람밖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여유 있게 돌아봤는데 그 공간 자체가 제가 쓰는 소설의 어떤 한 부분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처음에 인사말 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소설에 인용한 것처럼 장화홍련이라던가 이런 한국 고전 소설을 당연히 재밌게 읽고 잘하는 동시에 이 소설에 역시나 제가 등장시켰던 셜리 잭슨이랄지 뭐 폭풍의 언덕이랄지 그런 작가나 작품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언어화하는 것에 꽤나 관심이 많은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로 계열화할 수 없는 굉장히 뭉쳐져 있는 어떤 덩어리 같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저는 소설을 쓸 때 어떤 덩어리가 제 앞에 존재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 덩어리의 일부를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어떤 모습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게 제 작업이라고 막연하게는 생각하는데 그 느낌이 이제 그때 들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여기에 그냥 셜리 잭슨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하면 어떨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약간 고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셜리 잭슨 왔다고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으면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재밌겠는데? 그렇게 반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약간 고무돼서 그러면 셜리 잭슨이 데브로텔에 와서 무슨 일을 겪고 그래서 힐하우스의 유령을 쓴 거야. 그녀의 대표작인 그랬더니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걸 진짜 써봐야겠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여러 인물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어떤 타임리프의 어떤 한 공간으로서 내가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자유롭게 작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래서 좀 쓰여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곁에 계셨던 분께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장화홍련전 이야기와 셜리 잭슨의 이야기가 이렇게 병렬되면서 사실은 셜리 잭슨이 장화홍련전 이야기를 들었대라고 하는 설정이 등장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이 소설의 화자인 나가 에필로그에서 셜리 잭슨이 읽었다고 하는 그 장화홍련 이야기를 적는 이야기가 적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시 찾으려고 했을 때는 못 찾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읽었을 수도 있고 이 소설 세계 안에서는 혹은 나의 어떤 이해가 투영된 방식으로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화홍련 이야기는 아실 텐데요. 장화와 홍련 자매가 이제 계모의 흉계로 억울하게 죽고 이후에 새로 오는 이 수령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결국엔 이 억울함이 해소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제시해 주신 이 장화홍련 이야기는 너무 새로워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누구 관점에서 해결된 거지? 하면은 장화와 홍련 관점에서 해결됐겠죠. 그들의 원한이 풀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원기가 돼서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죽은 수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겪어서 죽어버린 그 수령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관점에서도 이야기가 끝난 건가?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단지 그 철산지방에 수령이 돼서 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장화홍련전 이후에 말하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수령들이 살아있는 수령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 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토로를 하고 살아있는 수령은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수령이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듣기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이해, 어떤 관심, 애정 이런 게 나타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장하옥년전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썼을 때 작가님께서 하셨던 생각 그리고 충분히 다 담아내지 못한 혹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화홍련전은 뭐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고전 소설인데요. 일단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귀신 소설이고 동시에 범죄 수사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복수극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개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면모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나 이 소설에서 좀 재미있어 하는 부분은 어릴 때는 그냥 귀신이 매번 찾아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는데 좀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설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장하홍련은 정말 끈질기게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또에게 계속 찾아가잖아요. 사실 자신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누군가를 놀래켜서 죽일 능력이 있는 귀신이 되었다면 그 계모와 그 계모의 자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해도 되는데 장하홍련은 인간의 어떤 그 관점으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든 나의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욕구 같은 게 이 소설의 은연중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줬던 거예요. 그 사또들은, 그 이전 사또들은. 저는 그래서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혹은 그들이 원하는 법적인 처벌을 이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죽음이라는 상징으로 거기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난 심장이 튼튼한 그 사또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장하홍련이 원하는 법적인 처벌을 해줄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그 호러 영화 중에 링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데요. 링 시리즈는 좀 거기서 제가 재밌어하는 거는 장하홍련하고 좀 다르게 거기서 원한을 풀어주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원한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다코가 또 나타나잖아요. TV에서 나타나서 또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결말이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다코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관점이다. 귀신의 관점에서 그거는 원한이 풀린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우리들을 그만 해쳐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원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이 현재 속에서 원한을 어떻게 해결을 해준다 해도 그거는 귀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장하홍련은 너무나도 법치적인 방식으로 그 처벌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지고 오히려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은 이야기를 좀 그 여분에서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장하홍련의 이야기가 해결이 되었다면 그 외에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다른 사람들도 어떤 법적인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까? 해결되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또 본인조차도 일단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직무가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귀신의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조금 들여다본다면 그런 이야기의 측면에서 남은 이야기, 하지 못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원한과 함께 엮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데브로텔이란 유령의 소설에서 계속 초반에 등장했던 거는
링에 가까운 원한이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원한, 그저 상대에게 순수한 악의만을 가지고 있는 원한. 그래서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그저 해만 끼치는 그냥 원한 덩어리였는데 사실 이 소설의 어떤 연재를 처음에 마무리했을 땐 이 상태로 소설을 끝냈었는데 장편 소설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3부를 쓰면서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원한으로만 남아있는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사한 결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요할 수 있는 결말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귀신 이야기의 어떤 반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원한 이후에 결국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원한과 사랑하니까 원한이 생기는 것이고 원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것이다라는 어떤 좀 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게 상당히 진부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서 저는 이거보다 더 좀 강력한 테마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수령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필로그 부분에 수령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부분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어떤 고민했던 그 지점들을 약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또 이 소설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만큼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이 그것을 설득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이 수령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붙어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테마나 주제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작가님께 또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작가님들 소설을 읽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테마이기도 한 어떤 고전이나 전통이나 이전에 있었던 텍스트에서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얻어오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또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바로 이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을 쓴다고 하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소설 속의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대소설의 시대에는 소설가란 결국 쓰고 또 쓰는 사람이다. 아무리 쓰더라도 쓰고 싶은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데브로텔의 유령 속에는 결국 이야기를 쓴다는 건 살아가는 일과 비슷한 것 같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 이런 문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설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게 소설 속 인물과 얼마나 또 같고 다른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소설을 쓰다 보면은 소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남이 감히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나를 그런 감정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애증을 작가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탁한 작가님부터 먼저. 예. 예, 아이고. 예. 말 그대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네,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대소설의 시대라는 작품 쓰면서도 그러니까 그 임두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가가 나오는데요. 그 소설가가 이제 23년 동안 계속 이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책 이제 199권까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인물을 쓰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그 임두에게 많이 이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가령 뭐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걸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두도 이제 그게 뭐 2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을 다 기억하고 그 공간들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벽에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표를 붙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뭐 인간이라는 건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탁 튀어나왔는데 아 얘가 누구였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네, 이름은 알겠는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얘가 여기 등장하기 전에 어디에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작가가 네, 그런 상태가 이제 올 수 있다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쓰면 그게 이제 뭐 1, 2년 안에 작품을 하나 쓰면 그 1, 2년 안에는 이제 그 작가가 뭐 세계관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겠지만 임두처럼 한 20년 넘게 한 작품을 쓰고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이 시작할 때는 불교 신자였는데 한 15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바뀌면 네, 그러면서도 작품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그러면 불교 신자로 맨 처음에 구상해서 이제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 중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나 뭐 혹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때 그 작품 지금까지 써온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쓰기도 하지만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잡고 작업을 하면 늘 이제 그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느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내 작품을 흔들기도 하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제 쓰지 못하게 만들기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상태로 이렇게 쭉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강하기 작가님께서도 소설이 저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답을 저는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작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작업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순간순간에 어떤 스스로를 향한 어떤 이론들은 있죠. 소설은 뭐 이런 것이다. 소설은 뭐 저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변덕스러워서 매번 그 다음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좀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소설을 써 나가다 보면 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쓴 글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제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어떤 작품 하나를 쓸 때마다 그래도 이전에 썼던 것보다는 좀 나은 걸 써보자. 그런 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느껴진 어떤 벽 같은 게 있다면 그 벽을 좀 뚫고 계속 써보자.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게 단기간의 어떤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퀘스트를 하나씩 깨어 나갔을 때 언젠가는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소설을 계속 쓰게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모르니까 계속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알기 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건 뭐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읽는 자와 쓰는 자 사이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웅덩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계속 쓴다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는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도 그런 구절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소설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소설을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자주 던지는데 그때마다 저도 딱히 막 정확한 답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매번 읽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고 또 한 번의 독서 경험 뒤에 또 다른 독서 경험이 있으면 저의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험과 또 빗대어서 들으니까 더 재미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또 여성과 소설이라고 하는 테마로 작가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탁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가님 소설들을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인물입니다. 이를테면은 열려문의 비밀에 김하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백탑 서생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것을 실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종사해야 된다는 관념에 대해서 적극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되게 연려를 넘어서는 연려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 인물입니다. 또 배소설의 시대에서는 임두라고 하는 정말 인상적인 이 여성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 소설들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께서 이 조선 후기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처했던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었던 욕망에 대해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깊은 이해와 또 공감 같은 것이 느껴지곤 해요. 근데 저한테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종류의 새로운 여성상, 어떤 종류의 대안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대체로 야소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주교도들로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가님 최근작이었던 사랑과 혁명의 경우에는 이 천주교 박해 역사를 또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유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새로운 인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어떤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들여다보시고 또 연구사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각하고 계신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장편을 쓰고 장편이 좀 실력이 붙으면 이제 대하 소설을 쓰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작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 20대 때 읽었던 그 조선 후기 장편 소설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편을 장편보다 적게 쓰는 네, 그런 작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난관은 이제 여자를 쓰는 거였습니다. 여자. 네, 왜냐하면 등장인물 한 100명 나오면 한 50명 남자고 50명 여자일 거니까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뭐 성이 같으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는 성이 다른 50명의 여자를 이게 여자들이 읽었을 때도 이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지 이게 아니고 네. 이건 여자들이 맞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반대성을 쓸 수 있어야지만 대하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성이지만 남자들 인물들을 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 뭐 이런 게 이제 제 소설가가 되고 나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써본 게 이제 나 황진이라고 하는 소설 제가 썼고요. 네. 그래서 그 소설 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센 여자를 골랐던 거 봐요. 처음부터 좀 약한 여자를 고를 건데, 네. 아주 그걸 이제 쓰면서 그 1인칭으로 쓰니까 계속 이제 세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이렇게. 나는 여자고 내 손가락에서 이제 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드라마가 돼가지고 하지원이 막 나와서 대사를 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 내가 쓴 대사인데 내가 저런 대사를 쳤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아내도 있고 딸도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아빠 하고 이렇게 안기면 내가 남자였구나.
그 순간 그걸 깨닫고 그러고 한 열흘씩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자로 딱 붙었었는데 이게 나가 남자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이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조선 후기를 소설로 쓸 때도 물론 이제 그 남자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지만 계속 이제 남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나를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죠.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 여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그 활동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드러나고 있는 게 이 한글 장편 소설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글을 그 작품들을 향유하는 사람이나 또 작품들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데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쪽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 쪽을 이렇게 들여다볼 생각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백타파 자료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정조시대 때를 들여다봤는데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천주교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툭툭 걸리는 거죠. 툭툭 걸리고 툭툭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여기 놔뒀어요. 나는 이제 천주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백타파 하고 싶으니까 이쪽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쭉 가다 보면 또 천주교가 와서 툭 걸리고 이제 계속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타파를 쓰면서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천주교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뭐 핵심이라기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180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 들어오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여자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천주교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도가 되는지를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곡성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제 사랑과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소설이 정의 박해라고 1827년에 곡성에서 시작된 이제 박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있었던 천주교도들이 이제 서울을 떠나서 도망을 막 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충청도에 앉고 일부는 경상도에 앉고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도망온 게 이제 전라도였고요. 전라도 곡성이었고 그래서 곡성에서 이제 1827년에 그러니까 제가 백타파에서 다뤘던 그 천주 교인들의 30년 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소설의 시대에 나오는 그 궐내에서 천주교를 믿었던 하녀들, 그 궁녀들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쳐가지고 30년 뒤에 곡성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나더라고요. 아, 얘가 30년 뒤에 여기 와 있었네. 아, 이 여자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와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마을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뭔가 유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그 여자들의 삶들을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조선 후기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유교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납작해져 버리는 여성들의 실제 삶을 작가님께서 되게 생생하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역사성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변모랄까 이런 것들을 포착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강하기 작가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가님께서 일전에 대담에 장희빈 이야기를 쓰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작가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를테면은 음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되게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 장소가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정치적인 현장인지,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 예민하게 감각하는 그 정치성을 왜 누군가는 너무나 무심하게 무시해버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여성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요동하는 이 정동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다뤄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 암투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완전하고도 악랄하게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스토리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후에 어떤 처첩 갈등이나 뭐 후궁 암투나 이런 서사를 만약에 소설적으로 다루시게 된다면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그것 자체를 그대로 복원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작가님의 상상력으로 뭔가 조금은 비틀거나 약간 이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쓰고 싶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지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에 일단 1차적으로 놀랬고, 후궁 암투극에 대한 내가 이런 논평을 또 했구나라는 것에 또 깜짝 놀랐고, 이걸 다 찾아내 주셨구나라는 거에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저기 이거 쓰고 이거 쓸 거다 저거 쓸 거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이런 질문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네, 장희빈 이야기를 그때는 쓰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당시에 뭔가 그 후궁 암투극이라는 어떤 장르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고, 사실 그 연장선에서 음복이라는 단편을 쓴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그 역사 속으로 건너가서 진짜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매료되어 있어서 그런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을 언젠가는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길게 소설을 쓰게 된다면 저의 작업의 어느 순간 그 장희빈이 언젠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생각은 했었어요. 장희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드라마. 사실 저는 불멸의 이순신이나 황진이나 이런 다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두근거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삼국지 같은 좀 이런 그런 역사적 그런 긴 서사시, 뭐 대서사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항상 여성의 역할이 좀 크게 등장하지 않는 게 뭐랄까 그런 삼국지나 이런 데서는 좀 아쉬웠고, 현대 조선에서는 그래도 조선의 유명한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에 등장하거나 이러면은 막 굉장히 막 열광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장희빈이 가장 독특하고도 매력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여성들을 봤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그렇게 탐욕스러워? 여자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해? 여자가 그렇게 어떤 그 자신의 남편을 쥐고 흔들려는 생각을 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구나라고 해서 그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파격이었기 때문에 장희빈에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어릴 때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천천히 지나면서 이제는 그게 좀 당연해진 것 같아요. 여성이 당연히 이왕 그 궁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중전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의 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전을 당연히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이제는 지금 쓰인다면 좀 재밌게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관심사였고, 그 관심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건 요즘 최근에 많이 대중문화에서 저도 느끼고 있는 바인데, 노비들이나 당시에 그런 하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고 느껴요. 장희빈 역시도 애매한 좀 위치에 있다가 그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오가는 어떤 인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한효라는 계급 그리고 하인이라는 계급이 장희빈이라는 인물과 만나서 그 양반들이라는 그 귀족 계급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뭔가 재밌는 어떤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품은 건 참 많은데 그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 네, 재밌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고 언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기쁨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질문을 준비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두 분 작가님들께 궁금하거나 뭐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하는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동양학과 본전공 하고 있고 복수전공으로 철학과랑 국어 국문학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책을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텍스트들을 읽어야 되고 또 내가 현 시대에 발맞춰 가면서 또 과거의 것들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숙명이 있잖아요. 인문학을 하다 보면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읽어야 할 것들이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읽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약간 혼란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결코 내 분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이거를 너무 느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혹은 또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김타가 작가님께서 혹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럴게요.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태책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 생태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신간들이 막 와 이렇게 좋은 책이 이렇게 쉼없이 쏟아지니까 도대체 이걸 이렇게 머리말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난감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결국은 뭐 사실은 절실함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가장 절실한 질문이 뭔가, 그래서 나한테 지금 제일 절실한 질문을 이제 쥐고 그 절실한 질문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 그래서 뭐 어떤 책 읽어봤는데 거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읽어야 되는 책과 침대에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래서 좀 뒤로 약간 미룰 수 있는 책들, 이건 꼭 지금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은 침대 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놓고 지금 이제 고민하면서 좀 중요한 것들은 밑줄 긋고 이렇게 옮겨 정리하고 이래야 될 책들은 책상 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고, 물론 이제 꿈은 책상 위에 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날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하기 작가님께서도 혹시. 저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일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건 애초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제가 학생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인류 역사상 책을 읽는 행위가 만들어진 이후로 책을 읽는 건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이건 애초에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의 생각, 감정, 이론을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어도 이거를 100%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읽는 것이다. 그게 읽는다는 행위 어떤 고결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많이 읽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저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이제 쓰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읽는 기간으로 정해두고 좀 스케줄을 정해놓고, 내가 너무 어쨌든 일을 쓰는 건 저한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너무 끌려다니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행위인 읽기라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그리고 읽는 분량과 쓰는 분량이 어쨌든 비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게 읽으면 그만큼 쓸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충분히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투쟁 같습니다. 계속 일상을 투쟁해 나가면서 계속 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 그 중에서 또 좁혀야겠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에 관련된 것을 뭐 주도적으로 읽는다라거나 아니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뭐 읽는다거나, 그냥 그거는 자기만의 노하우로 계속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부디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좌중에서 혹시 작가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생각을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민대학교에서 문학 역사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하길 작가님 아까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아까 원한으로 남은 원한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원한이 사랑으로 인한 뭔가 흔적, 그을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가 생각돼서 저는 거기서 좀 밀양이라던가 뭔가 속죄, 용서하는 키워드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좀 책이랑 영화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원한이랑 속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해소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데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것,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원한을 갖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참 쉬운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 안에 채우기에는 그거를 어떤 애정이라던가 용서라던가 속죄의 감정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결말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어려운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쉽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진짜로 실천하거나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원한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 원한을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뻔하다고 말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 소설을 쓸 때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게 저로서는 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마는 앞으로 저에게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쓰게 될 것이고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그보다 더 미워하고 그 미움을 되돌려주고 싶어하고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에 관해서 계속 써 나가면서 오늘의 답변과 함께 계속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가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돼버렸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오늘 작가대담 세션에 참여하면서 드셨던 뭐 느낌이나 소감도 좋고, 또 이 자리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국문학 연구자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요청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좋고,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좀 못다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탁한 작가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독자니까요. 한 사람의 독자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회가 있어서 네, 제가 강하길 소설가님의 그 데브로텔의 유령을 읽었습니다. 네,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나오자마자 한번 사서 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제도 이제 다시 봤는데 왜 봤냐면 제가 뱅크라고 하는 소설이 예전에 그 문화일보에 연재했었는데 그게 개화기 인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데브로텔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데브로텔을 이렇게 썼는데 강하길 소설가는 어떻게 썼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이제 그래서 찾아봤었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작품을 뱅크라는 작품을 쓰면서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모으면서 보니까 실제 그 개화기 때와 일제 시대 때 그 미국의 예술가들이 인천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인천에서 뭔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행적들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셜리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네, 상상일 수 있지만 한 소설가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그 인천이란 곳, 특히 데브로텔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네는 그렇게 한국적인 것과 이 서양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뒤섞였던, 뒤섞여서 뭔가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나도 데브로텔의 유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희빈도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이런 소설에 그 장희빈을 썼습니다. 네. 소설 중독자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강하길 소설가는 또 어떻게 쓸까?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불멸의 이순신을 쓰고 나서 그 방송 작가인 신봉승 선생님이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진해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봉승 선생님 뵀는데 그때 신봉승 선생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이순신을 이렇게 썼는데 네가 썼다고 해서 내가 찾아서 읽어봤다. 예. 그랬더니 넌 괜찮은 것 같다. 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고 밥 사주셨거든요.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쓰는 자가 읽는 자가 되어서 또 읽는 자가 연구하는 자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에 좋은 계기에 서로 만나서 서로가 그 사람이든 그 장소든 그 서로가 생각했던 것들, 상상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오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회를 주신 한국문학관, 국립한국문학관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열심히 쓰고 또 좋은 소설들 찾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요. 요즘 뭐 그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답변 드렸던 그 데브루텔에서 저를 고무시켰던 사람이 한국문학 연구자예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깊이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대학원에 다니고 어깨 너머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면서도 굉장히 늘 매번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강단 있는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는 좀 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연구와 성과에 어떤 창작자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 익숙하면서도 다른 것, 그런 것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를 고무시켰던 것처럼 하나의 응원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책을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돼줄 수 있는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늘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고, 덧붙여서 사회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작가 생활을 짧지 않게 해오면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일들은 이제 좀 많이 지나갔다, 이제 그런 나이는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김탁관 선생님 뵈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좀 등단했을 때의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용기와 그런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였는데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작가님들께 따로 또 전달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시간 관계상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립한국문학관 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진솔하게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가대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